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 상윤, 현진입니다. 저희 지금 녹음하는 게 24년도에 첫 번째로 송출되는 회차인 거 알고 계셨나요? 벌써 24년도. 아니, 시간 진짜 빠르다. 연애 그러니까. 프로그램 녹음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회고 내년이라니까. 아니, 저희는 아직 23년 12월이거든요. 아, 이런 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또 실감이 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에 다루는 이 영화가 새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니까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뭔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 같은,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는 살면 좋겠다,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줄 것 같은 제목이긴 하죠. 네, 다들 이거 보고 나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폭풍 잔소리 듣고 왔다. 이러면서 재미있는 후기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알아두면 좋을 포인트가 있는데 영화 제목을 감독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 몰랐어요. 아, 그래요? 전 알았습니다. 일본의 요시노 겐자부로라는 작가의 책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책을 보고 각색한 건 아니지만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중간에 이 책을 읽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네. 이 영화가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네네. 이미 책을 샀어요. 영화가 나오기 전에. 어머, 진짜요? 읽었어요? 당연히 안 읽었죠. 왜 산 거야? 그러니까 제 스트레스 해소법이 그냥 책 사기여가지고 아. 뭐 그런 의미에서 샀는데 좋은 아무튼 거네요. 네, 읽어야 좋은 거죠. 네, 아무튼 그 장면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큰할아버지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읽는 그 장면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주인공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책의 이름을 빌려온 거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제목만 보고 영화를 본 거라서 그냥 그 제목이 내포하는 의미가 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감독이 살아오면서 배운 삶의 그 교훈을 영화에 담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큰 기대를 하고 봤으나 그러면은 이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영화를 다 보고 엔딩 크레딧이 딱 뜰 때 감상이 어떠셨는지 다들. 이거 솔직하게 말하면 저의 전응함이 티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영화를 다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뭐야?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약간 이 느낌? 네. 그러니까 지브리 영화 자체가 좀 여러 방면으로 분석할 거리들이 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소에 저 학부 생활하면서도 네. 막 많은 사람들이 분석도 하고 네. 그리고 이런 영화 감상하는 거를 즐겨 하는 게 또 저의 특성 중 하나거든요. 오. 그래서 엄청 큰 기대를 하고 봤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가 제 평가였습니다. 저도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영화 초반부까지만 해도 저 인물은 무엇을 의미하겠구나. 시대적 배경이 전쟁이니까 이런 쪽으로 전개가 되겠지? 이러면서 나름의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냥 점점 갈수록 말 그대로 보기만 했어요. Just 분석을 seeing. 포기하고. 보다 그냥. 그냥 보기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영화 제목 자체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되게 웅장하죠. 그래서 딱 이 영화 제목을 보고 드는 생각은 당연하게도 이 영화가 나에게 좀 삶의 방향성에 대한 교훈을 주겠구나. 그쵸. 그래서 이런 큰 줄기를 안고 저도 영화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어. 아까도 말했듯이 어. 보고 나니까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쉽네요. 진짜 많이 답답했나 봅니다, 상윤 씨가. 진짜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봐가지고 네. 영화 자체의 퀄리티는 막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네네네.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해 못하는 제 자신이 좀 답답했다. 우리가 그런 걸 수도 있죠, 뭐.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상윤 씨랑 수연 씨가 이렇게 솔직한 후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 보다가 10분 좀 잤습니다. 뭐야 이게? 왜 자요? 뭐야? 아니, 영화가 개봉하고 한참 후에 봤는데 주변에서 이미 많이 어렵다, 난해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각오하고 갔는데도 아주 살짝 졸았어요. 네.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리고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거랑 저도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나도 똑같아, 상윤이랑. 어떻게 살라는 거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니까. 이거 처음에 보고 요거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좀 쪽팔릴 줄 알았어요, 제가. 저도 이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나만 이해를 못했을 줄 알았는데 다 똑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네. 다 우리 그래서- 넷 다 비슷하긴 했네요. 그니까요. 저도 영화 보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전 영화를 볼 때
영화 포스터 말고는 다른 걸 아무것도 안 보고 들어가요. 심지어 저도 티저 비슷해요. 영상도 안 보고 누가 나오는지도 안 봐요. 그래서 줄거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제목만 보고 예측을 했는데 다들 알다시피 왜 이게 이런 내용이 맞아. 전개가 되지라는 맞아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다르게 또 다른 분들하고 후기를 공유해 봤어도 다들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면 되게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봤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다행이네요, 정말. 네. 정말 다행이죠. 네, 그래서 세간의 평가로는 이 영화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좀 자서전과 같은 영화를 하더라고요. 한국 관객으로서는 그 감독의 유년 시절과 일본 당시의 시대상과 이 문화를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 이걸 알질 못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은연중에 이 영화를 통해 감독은 대체 우리한테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이 고민에 좀 잠겨 있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네. 분석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러셨네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고 나서 이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나요? 아, 이걸 해답이라고 말할지 될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말을 해보자면 이 영화를 보면 진짜 수많은 상징들이 나오잖아요. 상징 맞아요. 덩어리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큰할아버지가 세운 세계, 뭐 이 세계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앵무새, 펠리컨과 같이 그 이 세계에서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는 존재들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긴 하겠으나 이걸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파고들어가지고 아, 앵무새는 이거고 펠리컨은 이거고 이걸 분석하게 되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큰 주제에서 좀 멀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분석하다 보면 큰 숲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일일이 대응을 시키면서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중간부터는 보기만 그렇게 해서 또 집중만 저스트 했거든요. 씬.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영화 제목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에 압도를 당해서 감독의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내가 답을 찾는 거를 감독이 뭔가 일부러 의도한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좀 능동적인 참여를. 그렇죠. 네. 사람마다 영화를 보고 느끼는 바는 다를 수가 있고 각기 사람마다 일단 가치관도 다르고 뭐 생활상도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메시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정립을 시킨다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의도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렇게 네. 저도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고민의 끝이 네. 바로 인생의 정답은 없다. 어머 거의 철학자예요 지금. 네, 거의 뭐 펠리오소퍼예요 지금. 그래서 영화가 좀 다소 불친절하고 네. 명확하게 드러나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어쩌면 이 영화는 그냥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는 결국 주인공의 모험과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냥 살아가는 것, 뭐 이런 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주인공은 새엄마를 찾기 위해 진짜 엄마의 죽음의 진실을 깨닫기 위해 다른 세계로의 모험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외가리가 누구보다 소중하고 의지가 되는 동료가 되기도 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는 우연한 조력자가 등장을 해서 길을 터주기도 하잖아요. 힘이 말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주인공 본인이 이걸 예상하고 있었을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인생도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쵸, 그냥 그쵸. 살아가면 뭐 어떻게든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영화 제목에 고정관념을 가진 채로 영화를 본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랑은 다른 느낌이라서 그런지 저희끼리 미리 얘기해볼 때도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맞아요. 많았죠. 그래서 진짜 많았죠. 저희뿐 아니라 이걸 듣고 계실 청취자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 해석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게 아무래도 해석이다 보니까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네. 오셔야 돼요. 감사해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기 전에 한번 해석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키워드를 설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방수현 씨가 설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맨날 악의라고 회의 때 말을 할 때마다 악이라고 놀렸었는데 이 지겨워 사람들이- 죽겠어요. 오랜만에 등장한 방언니.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주인공 마이토가 겪는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는데요, 방언니? 방언니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영화 초반부랑 후반부의 가장 큰 차이는 마이토가 이모를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네. 이 과정에서 이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으로 학교 친구들과 몸싸움을 하고는 스스로 머리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영화 중후반부에 그 상처가 흉터로 남자 마이토는 상처를 낸 것이 본인의
아기라고 했어요. 아기에서 Baby. 비롯되었다고 밝히는데요. 스스로 탑을 쌓는 것을 그래서 거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아기라는 게 가장 영화에서 중요한 감정이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서 괜찮으신가요? 그렇죠. 여기서 근데 아기는 악의고요. 아. 아기가 아닙니다. 베이비가 아니에요. Yes, not 그러세요? baby. 네, Yes, 철자가 없으니까 악의. 혹시 못 알아들으실까봐. 발음 잘해야겠네요. 네. 저도요. 그래서 키워드를 악의로 잡는 네. 게 여러 방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말부에서 다시 할게. 그러면부터 하세요. 그러면 결말부에서 마이토가 이모를 어머니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또다시 주인공의 아기가 발현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거 너무 웃긴데 어떡하죠? 이거 발음이 베이비. 아기라고 네. 이제 다시 하면 돼. 내가 네. 정리했으니까. 발음이 헷갈리긴 하네요. 아기라고 하면 네. 돼요. 그래서 그 질문에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면 이모를 어머니로서 완전히 받아들였냐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영화 자체가 정답을 내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렇기에 이 영화 속에 절대 선과 절대 악 또한 없다 생각해요. 절대 선과 절대 네. 악. 그쵸. 그러니까 펠리컨은 적자 생존의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와라와라를 먹은 거고 네. 명확한 악인처럼 등장하는 앵무새들 또한 결국 좀 그들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쵸. 살아남으려고 먹은 거겠죠? 여기서 맞죠. 등장하는 와라와라랑 앵무새들은 또 이 세계 속에서 등장하던 그쵸. 네. 네. 등장 인물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아기가 재발현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모를 진정한 어머니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오히려 이렇게 완전하게 재발되지 않는다고 단정짓는 게 좀 더 비인간적인 문장이라 생각하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성을 그렇게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삶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고 맞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아기는 언젠가 또다시 발현될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이다. 그래서 설령 다시 이모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언젠가 발생하더라도 영화 속에서 경험한 모험이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마이토의 아기가 흉터로 남았잖아요. 그 흉터라고 하는 게 상처니까 결국엔 옅어져서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것을 아기가 옅어졌다고 판단을 해서 아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어찌 되었든 상처가 치유가 되어서 새살이 돋았으니까 그 아기는 사라진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네, 답변해 보세요. 네, 필리오소퍼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인간이기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거잖아요. 느껴보셨나 봐요? 당연하죠. 삶이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네. 뻥이고요. 아기 상윤. 오케이, not baby. 네, yes, 아기 상윤 악의. 계속 가볼게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감정이라는 기질을 갖고 있기에 되게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지도 그리고 또 악의로만 가득 찬 인간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옅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옳은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완벽이나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그쵸. 있는 거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네. 네, 양자택 해결은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찌되었든 흉터가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지만 사라지지는 않듯이 네. 아기가 발현되었다는 과거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이라면 마땅히 느낄 수 있는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치유는 되었으나 또 언제 어디에 상처가 나서 흉해질지도 모른다라고 가능성을 남겨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흉터가 흐릿해진다는 거를 아기가 사라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아기에 무뎌지거나 잘 보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구별할 수 없음을 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아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춰진 것이고 앞선 질문이랑 연결지어서 답해보면 언제든지 발현이 될 수 있는 그 아기를 마히토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적 성장을 이루면서 휘둘리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내적 생각을 성장을 했습니다. 이루었다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네. 모험을 통해서 성장을 거듭하게 된 거죠. 네. 네, 이번엔 제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뭐죠? 오. 아기 제가 상윤 한번, 씨? 네, 아기 상윤 해보겠습니다. 네. 큰할아버지가 세운 세계에는 큰할아버지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여기서 본래 의도는 평화로 가득 찬 세계죠. 네. 맞아요. 네, 그 의도와 다르게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세계 속에서는 현실의 새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앵무새들이나 그런 애들이 걷고 말하고 무언가를 욕망하는 존재,
다시 말해서 인간처럼 표상되는데 맞아요. 이 새들의 존재가 무슨 의미일지 좀 생각해 보신 사람 있을까요? 그럼 저부터 할게요. 네, 펠리컨이나 외갈이나 앵무새와 같은 이렇게 새들 캐릭터를 설정한 이유가 bird. 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현실 세계와 비현실적인 세계, 즉 세계를 구분하기 위한 영화적인 장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 속에 담긴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수용을 하려면 다큐처럼 진지하지 않은 이상은 캐릭터의 비현실성으로 이야기를 친밀하게 풀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 맞아요. 그리고 덧붙여 보자면 큰할아버지의 세계 속에서 펠리컨이 와라와라를 잡아먹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약육강식이나 현대사회의 경쟁체제를 드러내고 앵무새들을 마치 균인처럼 묘사한 거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오, 약간 아기상은 점점 닮아가시는데요. 분석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아, 저도 아기 현진 해보겠습니다. 큰할아버지의 세계는 쇠퇴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영화 속의 현실 세계 전시 상황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줄기를 따라가 보면 이 영화에서 새란 결국 인간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저는 이것을 우화법을 사용해서 인간의 행태를 비판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어려운 용어 하나 나왔어요. 우화법. 우화법.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한 세계가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할아버지의 세계가 결국 무너지면서 그 세계를 탈출한 여러 종류의 새들이 있고 마이토와 그 주변인들이 있는데 아기가 넘쳐나는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현실에도 결국 살아갈 테니까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어찌 되었든 간에 양쪽의 세계는 모두 불완전하고 아기가 존재하는 세계였는데 무너지는 한쪽을 탈출하고도 여전히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보다는 그냥 살아간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영화가 조금은 좀 더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하야오 감독님이 원래도 새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봤어요. 그래서 조류애호가. 그럼에도 저희도 보면서 의문점을 가졌던 지점들이 몇 개 있었죠. 네, 저희끼리 완전한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점이 궁금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같이 의견을 나눠주시거나 혹은 저희가 가진 이 의문점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청취자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의문점인데요. 마이토는 현실 세계에서는 돌아가셨던 어머니를 이 세계에서 만나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자신의 나이 또래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같이 들어간 이모의 어머니의 유모였던 분도 할머니셨는데 젊었던 시절의 모습으로 대면을 하게 되고요. 이 세계에서만 시간대의 흐름이 다른 걸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이 세계라는 게 여러분 다른 세계고요. 네. 다른 세계라는 게 큰할아버지의 세계입니다. 네네. 다 똑같은 세계예요, 청취자 여러분들. 네. 렛츠고. 네,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극적 장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실과 이 세계를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외가리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유인을 했다면 결국에는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나야 하는 전기가 필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와 재회하게 하려면 시간의 왜곡이 필요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마이토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를 만나기는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만났는데 어머니란 걸 희미가 어머니란 걸 알았어. 근데 왜 이렇게 반가워하지를 않았을까요? 사춘기. 부끄러웠나? 저라면 막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막 안고 울고 막 그랬을 것 같거든요. 화잉 소년. 맞아요. 그니까요. 마지막쯤에 그 꽉 껴안고 헤어지기 직전에 그 문으로 나가게 되면 어머니는 죽게 된다고 그냥 그렇게 말했던 게 끝이었던 것 같아요. 마이토 자체가 성격이 조금 그런 둔감한 성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너무 둔감한데? 너무 둔한데? 아, 맞다. 그리고 마이토의 이름이 한자로 발음하면 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한국
말로 해석을 하면 진정한 인간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마이토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인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자 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진정한 인간이라고는 부르긴 하지만 진정한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불안정한 인간이다. 아, 이런 뜻인 거죠? 그쵸, 맞아요. 오케이.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초반부에는 이모와 아버지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이모에 대해 좀 굉장히 모순적인 자세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본인도 좀 헷갈려하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네, 그래서 스스로에게 아기가 있음을 중후반부에 인정을 해서 현진 씨가 말했던 것처럼 좀 내적 성장을 이루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자신의 불완전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유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필요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착한 아이다, 나쁜 아이다 라고 마이토를 평가를 해서 양자택일을 하기보다는 네. 계속 고민하고 갈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찌 되었든 살아가게 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이 영화의 메시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회차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딥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네, 아우. 힘들었어요. 그니까요.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타임 가져야죠. 네. 그럼 상윤 씨부터 아, 해볼까요? 제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네요. 네. 고유상현. 네. 이번 한 줄 평은 우리들 어떻게든 살아가기를 네, 라고 남겨봤습니다. 네. 뭐 이유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제 생각과도 비슷하고요. 그냥 삶의 방향성엔 정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살아갔으면 좋겠다.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인생일 수 있다. 맞아요. 라는 말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좋습니다. 말이네요. 방수현 씨 해보시죠. 저는 그 속담을 좀 차용해서 약간 변형을 해보았는데요. 네, 무슨 기출 변형까지. 속담이죠? 공든 탑도 무너질 수 있지만 그래도 살아내자.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큰할아버지의 세계도 어쩌면 우리 모두가 쌓고 있는 인생의 탑도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들여서 세우는 건데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너무 베스트지만 자신의 혹은 남의 타의적인 악의로 인해서 공든 탑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영화가 하고 싶은 중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자면 그럼 뭐 그냥 저는 간단하게 결국 끝없는 물음의 연속이라고 무엇이요, 했는데요. 그냥 살기나 현실에서 아기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기가 우리가 내린 결론이라면 감독의 뜻은 결국 우리 스스로 끝없는 물음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그쵸. 해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사유를 하고 네. 그렇죠. 그럼 좋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현진 씨. 네, 마지막이네요 오늘. 네. 저의 마지막 멘트는 그래도 우리는 살아간다예요. 상윤 씨랑 비슷한데 저는 이렇게 한 줄 평을 설정한 이유가 결국 나도 불안정하고 세상 자체도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도 바뀔 거고 그러한 안 좋은 역사들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한 줄 평을 남겨보았습니다. 네. 이번 한 줄 평은 되게 우리 맥락이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 느낌바가 철학적이에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24년도 새해 첫 회차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좀 더 힘차게 마무리 드려볼까요? 준비되셨죠? 네. 해볼게요.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둘, 셋, 트집이었습니다.